네, TMI 초대석에 오신 여러분 환영합니다. 오늘은 가상자산에 대한 이야기를 좀 나눠보려고 하는데요. 가상자산의 최고 전문가를 모셨습니다. 동국대학교 국제정보대학원에서 근무하고 계신 우리 황석진 교수님 모셨습니다. 교수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먼저 아마 시청자분들은 아직 교수님을 모르시는 저희 독자들 중에 있으니까 한번 교수님을 스스로 한번 소개하는 말씀 부탁드립니다. 네. 예, 안녕하세요. 동국대 국제정보대학원에 있는 황석진 교수입니다. 저는 이제 금융범죄 전문가인데요. 근데 금융범죄를 계속 쭉 연구하다 보니까 주로 이제 자금 세탁 뭐 이런 부분을 좀 많이 연구했었는데 어느 순간부터 이제 자금 세탁 중심에 이 가상자산이 이제 들어와 있는 거예요. 네네. 그러다 보니까 이제 그런 그 금융범죄로부터 이 많은 피해자가 또 양산이 되고 그리고 어떻게 하면 개인적으로는 이런 피해자가 없게끔 하는 게 제 목표였거든요. 네네. 근데 그런 연구를 계속 하다 보니까 아무래도 이제 가상자산 범죄에 대해서 신경을 좀 많이 쓰게 되었고 지금은 이제 동국대학교 국제정보대학원에서 뭐 자금 세탁이라든가 금융 범죄라든가 뭐 이런 부분도 이제 강의를 하고 있지만 네. 지금 이제 국민의힘 디지털 자산 특위에서 투자자 보호 분과 뭐 네. 이런 쪽에서 활동을 좀 지금 하고 있습니다. 지금 보니까 그 교수님 명함에 보니까 법학 박사이자 네. 정보보호대학원 교수님이라고 되어 있네요. 네네. 이게 이건 정보보호는 약간 기술적인 영역이고 또 지금 가상자산 이런 건 금융적인 영역이잖아요. 네네. 셋 다를 아우르는 통섭적인 지시를 하고 계신 건가요? 질문 되게 예리합니다. 네. 근데 이제 정보 보호도 여러 가지가 있지만 주로 이제 다루는 분야는 사이버 포렌식 쪽을 이제 많이 다루고 있습니다. 근데 이 포렌식이라는 범주가 되게 넓어요. 분석을 한다. 뭐 이렇게 보시면 되는데 우리가 아는 것은 뭐 어떤 범죄가 발생하면 휴대폰을 가져가서 뭐 포렌식을 해봐 뭐 이런 얘기하거든요. 그렇죠, 영화에서 막 그러는데 일반 사람들은 포렌식이 뭐야? 뭐 이렇게 얘기할 수 있는데 그 어떤 기술적인 테크놀로지 하는 그런 부분도 있고 종합적으로 이제 포렌식이라는 부분이 많이 사용이 돼요. 근데 금융 범죄도 마찬가지입니다. 어떤 범죄가 발생하게 되면 그 범죄에 대한 원인이라든가 그리고 어떻게 실질적으로 그 범죄로 인해서 어떤 피해가 발생했는지 뭐 이런 부분을 종합적으로 아우르는 단어 중에서도 포렌식이라는 용어를 사용하거든요. 그래서 지금은 이 정보보호 그래서 꼭 그 개인정보 유출이라든가 뭐 이런 부분만 관리하는 것이 아니라 금융 범죄라든가 아니면 뭐 사이버 범죄 뭐 이런 부분 중에서 어떤 그 포렌식이 필요하다, 분석이 필요하다 뭐 이런 부분을 다 아우러서 학교에서 그런 부분을 이제 강의하고 있고요. 이 법학 박사 그래서 좀 생소할 수도 있는데 저는 이제 금융법이라든가 상사법, 이제 금융 범죄 이쪽이 전문가이기 때문에 그런 쪽을 지금 학교에서 전공을 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어떤 포렌식하고 법률 쪽하고 이제 매칭이 잘 돼서 그래도 어떤 강의한다든가 다른 곳에 가서 이제 말씀을 드릴 때도 좀 많은 도움이 되고 있고 그리고 이게 법률적인 지식이 없으면 사이버 포렌식 하는데 아무래도 기술적인 그 부분보다는 어떤 이론적인 부분에서도 한계에 봉착할 수가 있어서 그런 부분까지 같이 감미가 됐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아요. 네, 그렇군요. 자, 이제 그럼 본격적으로 가상자산에 대한 이야기를 좀 나눠보려고 하는데요. 네네. 이 가상자산이라는 게 한때 엄청나게 인기를 끌었다가 또 요즘 뭐 윈터시다 뭐 이런 얘기도 나오는데 특히 지난해부터 좀 어려웠잖아요. 네네. 지난해 가상자산 시장에 대해서 평가를 하신다면 어떻게 좀 평가하고 계신가요? 이 가상자산이 이제 우리나라 들어온 것부터 좀 얘기를 해봐야 되는데요. 우리나라는 그 가상자산 채굴 자체가 2009년도 1월 3일인가 아마 그럴 겁니다. 2009년이요? 네, 그때 10여 년 지났네요. 네, 상당히 지났죠. 그때 이제 비트코인 처음 채굴됐습니다. 네네. 처음 채굴될 때만 해도 이게 무슨 그 재산적인 가치가 있냐, 경제적인 가치가 있냐, 뭐 이런 부분에 대한 이슈가 상당히 많다가 우리나라에서는 2013년도인가요? 코빅 거래소에서 아마 거래가 이제 시작이 돼서 쭉 됐는데 그 이후에 뭐 800만 원, 900만 원 그러다가 어떤 분들은 뭐 1억 원 이상 호가할 것이다 이렇게 예상하시는 분도 계속 그러다가 2017년도에 한 2,500만 원 이상 비트코인 기준에서 이렇게 상당히 높은 가격이 책정이 됐었죠. 그래서 그다가 또 다시 거품이 빠진다 그래서 쭉 빠지고 그때 당시만 해도 그 국회 법안이 상당히 많이 올라왔습니다. 그 가상자산법 그때는 가상화폐법이었죠. 상당히 많이 올라오다가 정부에서 강력하게 가상자산은 내재적인 가치가 없기 때문에 누구도 그 어떤 이 투자를 해도 그 가치에 대한 보장을 할 수가 없다. 뭐 이런 식이 상당히 있었고 그리고 뭐 심지어는 이제 그 정부에 계신 분도 야 가상자산 거래소 아예 없애버리겠다. 뭐 이러다가 이제 침체가 좀 약간 빠졌죠. 그러다가 다시 2021년도에 그 비트코인이 8천만 원을 넘어가는 그런 거래 트래픽도 엄청나게 많이 발생이 됐죠. 근데 중간에 이제 그 작년도 특히 이제 작년도 많이 문제였죠. 우리가 그렇게 많이 믿었던 누나테라 사태가 이제 5월달부터 이제 발생이 되면서부터 그때부터 갑자기 이제 완전히 크립토 윈터로 많이 돌아섰죠. 그 전까지만 해도 NFT도 그 2021년도 이제 말쯤부터 계속 굉장히 많이 돼서 그때 뭐 잭 도로시가 쓴
트위터의 창시자죠. 그 사람이 네, 쓴 네, 그 네. 트윗도 30몇 억에 거래가 되고 막 그랬었는데 지금은 뭐 거의 뭐 몇천만 원 단위에서도 거래가 잘 안 되는 이런 형국으로 와 있으니까 지금 시장 자체가 상당히 많이 얼어붙은 건 맞는데 그거 일련의 그 과정을 보면 이 작년부터 좀 그런 전조가 좀 상당히 많이 있었고 그런 게 경기가 안 좋아졌기 때문일까요? 아니면 아까 말씀드린 그런 사건 사고들 있잖아요. 네. 뭐 FTX 네. 이런 사건 사고들 때문에 그렇게 된 건가요? 이제 뭐 두 가지 같이 이제 작용을 했다고 볼 수 있는데 먼저는 뭐 가상자산 시장 자체가 신뢰성을 많이 잃어버렸죠. 네. 좀 전에 말씀드린 뭐 그 누나테라, 네. 그다음에 FTX 사태, 네. 뭐 이런 부분뿐만 아니라 그 2021년도에는 이제 그 말씀에 V글로벌 유사수 시인이 연계된 네, 네, 네. 그런 사건도 크게 발생해서 한 2조 2천억 정도의 피해도 발생이 됐고 누나테라는 한 28만 명 이상의 피해자를 또 양산이 됐었고 그리고 FTX 사태 같은 경우에는 그 부채만 66조 그다음에 네. 뭐 채권자만 10만 명이 넘어가는 이런 상황이었으니까 그런 게 다 이 가상자산 시장에 상당히 악재로 작용하다 보니까 어떤 투자 심리를 상당히 위축시키고 그리고 이 누가 봤을 때는 어떤 투자의 정상적인 수단보다는 어떤 투기의 장으로 네, 그렇게 인식하는 경우가 상당히 많죠. 그리고 저희가 또 2년 동안 그 비대면이었잖아요. 거의 네. 네, 뭐 팬데믹 상황을 계속 거치면서 비대면 상황에서는 어차피 비대면으로 거래가 많이 이제 발생이 되다 네. 보니까 그나마 그래도 괜찮았죠. 네, 근데 이제 아. 점점 그 이제 그 팬데믹이 이제 없어지고 네. 그리고 대면하는 상황에서 그리고 또 이 중간에 이제 금리가 또 많이 올랐잖아요. 네, 네. 네, 그러다 보니까 그런 자금들이 이제는 안전 자산 쪽으로 많이 가야 된다. 이런 상황도 계속 돼버리다 보니까 작년에 좀 악재도 많이 있었고. 그러면 이제 원인 분석이 만약에 이 금리를 상승한 자산 시장의 변동 때문이고 뭐 경기가 위축됐기 때문이다 그러면 또 금리 떨어지고 뭐 경기 좋아지면 자산 시장도 가상자산 시장도 좋아질 것이다라고 예측할 수 있는데 네네. 그것뿐만 아니라 이제 뭐 사용자들에게 어떤 신뢰를 잃었다 이래 버리면 신뢰를 찾기 전에는 뭐 경기가 좋아져도 이 가상자산 시장 자체는 살아나기 어렵다 이렇게 이해할 수 있잖아요. 물론 좋은 말씀이십니다. 제일 중요한 건 사람들이 이제 믿고 거래된다는 얘기를 많이 하잖아요. 네. 근데 이제 믿는다는 것은 뭐예요? 서로가 신뢰가 쌓여서 네, 네. 한 사람을 일방적으로 믿으면 안 되는 거잖아요. 그래서 가끔 우리가 이제 가상자산 시장에서 제일 중요한 건 정보의 비대칭성 얘기를 많이 해요. 네, 그렇죠. 그러니까 이 발행자 입장 그리고 이제 거래소의 입장, 투자자 입장 그 서로 입장이 많이 다 틀린데 갖고 있는 정보의 어떤 양도 상당히 많이 틀린 것이죠. 그러다 보니까 믿고 거래했는데 하루 아침에 뭐 상폐가 된다? 네. 뭐 이래 버리니까 이거 뭐야? 우리는 주식은 전혀 그런 게 없고 어느 정도 예고라든가 예측할 수 있는 가능성은 상당히 점칠 수 있는데 가상자산 그게 아니라 하루 아침에 자기도 모르는 사이에 상폐가 돼버리고 그리고 그 자고 났더니 가격이 상당히 많이 올라간다든가 아니면 한없이 끝도 없이 뭐 떨어진다든가 막 이래 버리니까 시장에서 신뢰성을 회복하기가 금방 그렇게 그 다시 올라온다 이걸 바로 얘기하기 네. 좀 힘들 거예요 아마. 그러면 지금 아까 교수님이 소개하실 때그 정치권하고도 같이 하시는 일이 있다고 하셨는데 네네. 그런 게 이제 이런 신뢰를 마련하기 위한 그런 행위 등의 하나일까요? 뭐 법을 같이 만든다든지 이런 네네. 그런 건가요? 네, 좋은 말씀이신데요. 일단은 그 가상자산 지금 현재는 디지털 자산 기본법이라는 이제 명칭을 붙여서 이 가상자산 관련해서 법 규율 체계가 지금 하나도 거의 없다고 보시면 그렇죠. 돼요. 네. 왜냐하면 이제 특검법으로 가상자산에 대한 정의, 네네. 경제적인 지표가 있는 것으로서 전자적으로 이전이 가능한 뭐 이런 부분이 이제 명시가 되어 있긴 네네. 하지만 그 특검법 자체는 이제 우리가 특정금융정보법이라고 하는 것인데 거기는 그 자금 세탁에 대한 부분을 그 관리를 하기 위해서 만들어 놓은 법이고 그 안에는 이제 금융회사 등에 이제 네, 가상자산 네. 사업자 들어와 있고 뭐 카지노업자 뭐 이런 부분들이 다 들어와 있죠. 그런데 그걸 통해서 어떤 투자자를 보호한다? 그렇진 않거든요. 거기 나와 있는 시행령 딱 두 가지뿐이 없어요. 뭐냐면 내부자 거래 금지 그리고 뭐 특수관계인 뭐 네, 거래 금지 네. 이 두 가지 외에는 아무것도 없어요. 아무런 규율이 없는 네, 그러니까 페렌기트군요. 그 불공정 거래를 잡는다 그러는데 불공정 행위가 뭔지를 유형화시키지도 않았고 그리고 그런 행위를 했을 때 어떤 처벌을 받는지 그런 부분이 있어야 되는데 그런 부분이 거의 없는 거죠. 네. 그래서 시장 감시가 제대로 이루어지는지 이런 부분도 법적으로 기준을 강제할 수 있는 부분이 상당히 필요한 거기 때문에 지금은 이제 국회에서 그 국민의힘 특위에서 지금 네, 활동을 네. 하고 있지만 그 당정 간담회를 통해 가지고 가급적이면 제도의 안착이라든가 네. 정착을 위해서 계속 끊임없이 소통을 하고 있고 그런 메시지를 시장에 계속 전달하는 이런 역할을 하고 있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럼 그 디지털 자산법이라고 해야 되나요? 근데 디지털 자산 기본법이라고 네. 보시면 기본법을 됩니다. 만드는데 같이 하고 계신 거죠? 네네 그렇습니다. 그럼 그 내용은 대체로 어떤 게 담기게 되나요? 일단은 이제 지금 국회에 계류 중인 게
17개의 법안이 지금 계류 중에 있습니다. 아, 가상자산 관련해서. 네, 가상자산 관련해가지고 네. 뭐 제정도 있고 개정도 있고 뭐 네. 그런데 최근에 이제 야당도 그렇고 여당도 그렇고 이제 발의한 법안이 공통적인 게 뭐냐면 이 불공정 행위라든가 시장 질서 교란 행위, 이런 시세 조정 행위, 뭐 이런 부분에 대한 부분을 그 성문화시켜서 법제화 시키겠다. 쉽게 얘기하면 투자자 보호를 제일 원칙으로 가겠다. 그런 부분이 담겨 있어요. 그래서 자세히 분석해 보면 기존에 나왔던 14개 법안, 17개 중에서 14개 법안 중에서 공통되는 부분을 따로 뽑아가지고 투자자 보호 쪽만. 그러다 보니까 이제 뭐가 있냐면 아니 왜 산업의 육성이라든가 진흥을 그렇죠. 해야 되는데 네. 투자자 보호만 하면 되겠어? 근데 최소한의 안전장치를 먼저 가고 난 다음에 산업의 육성과 진흥을 가겠다. 이런 취지로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아까 말씀하신 대로 시장에 신뢰가 있어야 산업이 육성이 되죠. 네, 그렇죠. 이 자산 가상법 아니 죄송합니다. 가상자산 기본법은 이 시장의 신뢰를 만들기 위한 기본 네네. 틀이다 이렇게 네네. 말씀을 하시는 거죠. 그러니까 최소한의 안전장치가 있어야 되는 거죠. 네네. 근데 최소한의 물건을 팔았는데 그 물건에서 하자가 있다든가 이렇게 문제가 있으면 판 사람이 책임을 져야 될 거 아니에요. 네네. 그 맞는 사람도 책임을 져야 되고. 근데 그런 부분에 있어서 자기의 권리잖아요. 실질적으로 투자자 입장이라든가 소비자 입장, 네. 이용자 입장에서는 그런 권리를 갖다가 행사하기 위해서는 법으로 보장이 돼 있어야 되잖아요. 네. 또 우리나라가 전 세계 중에서 금융 그 소비자가 상당히 강한 법을 가지고 네, 있어요. 네, 네. 근데 그 정도까지는 올라오지 못하더라도 최소한의 네. 어떤 그 가상자산을 이용하고 디지털 자산을 이용하시는 분들에 있어서 안전하게, 그러니까 어떤 불공정 행위라도 불법 행위로부터 보호받을 수 있는 권리가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근데 그런 부분을 좀 제정을 했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근데 말씀을 들으면 당연히 빨리 제정하면 될 텐데 네. 이게 뭐 말이 나온 지는 시간이 좀 됐는데 실제로 만들어지진 않았잖아요. 네네. 그리고 뭐 당장 만들어질 것 같지도 않은 상황인데 그게 안 되는 이유는 왜 그런 거죠? 이제 만들어진 거는 맞고요. 이제 통과가 됐냐 안 됐냐. 그렇죠. 시행을 해야 되냐 네, 이제 네. 이런 국회에도 부분인데, 통과는 돼야 되는데. 예, 만들어진 건 아까 10몇 개가 만들었다고 네, 말씀드렸지 네, 네. 않습니까? 이제 그 통과하는 것은 이제 여야 합의가 있어야 되고, 그리고 이 법안이 되게 많이 올라와 있습니다. 이번 달 말에 이제 소관 상의에서 다시 이제 심의를 거쳐서 갈 것으로 보이는데 아마 뭐 잘 되지 않을까. 왜냐하면 별다른 큰 뭐 이렇게 그 허들이 있는 게 아니기 때문에 네. 서로가 그 어떤 백혜련 의견실에서 제출한 그 법안도 그렇고 윤창현 의원님이 이제 말씀하신 그 법안도 그렇고 안에 있는 내용은 거의 한두 개 이제 문항만 빼고 거의 다 비슷비슷합니다. 대부분 다 99%가 투자자 보호라든가 이런 쪽에 포커싱이 많이 맞춰져 있기 때문에 네. 별다른 이견이 없으면 통과가 되지 않을까. 그래서 연내 시행을 좀 목적에 두고 있어요. 연내 시행이 된다고 보세요? 연내 시행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아, 네. 예. 이게 사실 법이라는 게 그냥 여야가 이견이 없어도 잘 통과가 안 되는 경우가 많잖아요. 국회 일정 때문에 그렇고 여러 가지 아주 추진하지 않으면 잘 안 되는 경우가 많잖아요. 네네. 현재 국회 안에 이런 추진하는 동력이 좀 있나요? 그 정치란 것이 뭐 살아있는 생물이고 뭐 이렇기 때문에 이게 뭐 바로 뭐 이렇게 된다, 뭐 허들이 뭐가 있다, 뭐 이렇게 하는 것보다 그 우리가 아는 이제 가상 자산만 보면 왜 빨리 한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지만 네. 수많은 법안들이 올라와 있어요. 여러 가지 아마 하다 의안 법률 보니까. 시스템에 가서 보시면 정말 엄청난 법률이 올라와 있고, 그리고 그 법률을 심사한다든가 이런 부분은 지금 제한적이고 그 법률이 네. 많기 때문에 그걸 심사하고 어차피 법률을 만들어도 제대로 된 법률을 만들어야 되잖아요. 네. 그러니까 이제 그런 부분에 있어서 좀 신경을 더 쓰고 있다. 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러니까 외부에서 봤을 때 지네끼리 싸우려고 안 되는 거 아니냐고 그렇죠. 이렇게 일반인들은 보실 수 있는데, 그렇게, 그렇게 생각해서 꼭 그런 건 아니고요. 여당도 그렇고 야당도 그렇고 서로의 올바른 합의점을 찾기 위해서 네. 계속 고생을 좀 하고 계시다. 이렇게 봐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러면 교수님 말씀대로 만약에 이 법이 통과되면 네네. 이제 이 가상자산에 대한 투자는 좀 신뢰를 가지고 위험자산이라는 인식이 좀 덜해지는 그런 시대가 올까요? 이제 디지털 자산, 뭐 가상 자산, 위험 자산이 맞는 건 맞아요. 네. 근데 자산이라는 이제 개념을 조금 이제 우리가 알 필요가 있는데, 우리가 이제 자산 그러면 옛날에 어땠습니까? 건물 있어요? 네, 뭐 부동산 있죠. 그렇지, 한국은. 그 실물 자산이라고 네. 그러잖아요. 그리고 은행에 이제 예금이 많아요. 막 그런 현금 자산, 예금 자산, 막 이것만 자산으로 우리가 취급을 많이 했잖아요. 근데 그렇죠. 어느 순간에 USB 하나를 딱 꺼내놓고 나 이 안에 비트코인 100개 있다. 그렇죠. 뭐 이런 무슨 100개 거짓말하지 마. 네. 근데 사람들이 그게 뭐 어때? 막 이렇게 했는데 지금은 그 정도 갖고 있다 그러면 야 그거 얼마야 벌써 몇십억이네. 뭐 이렇게 얘기하는 것처럼 디지털 자산 자체가 상당히 이제 이 디지털 이제 노믹스, 디지털 이제 트랜잭션, 뭐 트랜스포 뭐 이래가지고 네, 네. 대전환 시대에서 상당히 중요한 역할을 차지하게 되었죠. 네, 그렇기 때문에 자산이라는 개념도 많이 바뀌었고, 그리고 이런 자산이 앞으로도 계속 잘 되지 않을까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 과거에는 이게 쓸모가 있는 것이냐, 쓸모가 없는 것이냐 이런 논쟁이 굉장히 심했잖아요. 네네. 지금은 이제 그런 논쟁의 단계는 지난 건가요? 네, 그렇죠. 옛날에는 뭐 그 대담회 이런 데 가서 보시면 뭐 버블이 많이 꼈다. 그리고 튜일이 네. 버블이다. 네네. 그래서 뭐 유명하신 교수님하고 뭐 정치권에 계신 분 서로가 네네. 연설을 많이 했던 게 상당히 토론하시고 네. 막 이런 게 큰 화제가 되긴 했지만,
지금은 이제 이게 버블이 아니라 이런 차원은 이제 지난 것 같아요. 그리고 또 내재적인 가치가 있냐 없냐 이런 부분도 상당히 지난 것 같아요. 그런 논의할 단계는 아니다. 네,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이런 거죠. 디지털 자산, 가상 자산이 뭐야? 그 가상 자산이 어떻게 하면 가격이 이렇게 올라가는 거지? 뭐 이렇게 네. 물어보면 과거에는 이 야구섬이라고 있었어요. 거기 뭐가 있냐면 이 스톤 머리가 있어요. 스톤 머리, 큰 돌돈. 네. 돈이 돌이에요, 돌. 네. 그래가지고 뭐 이발을 하러 간다 그러면 이만한 수레에 들어가는 바퀴 같은 걸 굴려가지고 네네. 뭐 파마한다 이래야 되는데 가다 보면 돌이 깨져가지고 네. 나중에 가서 우리 파마하러 갔는데 이발뿐이 못하는 뭐 이렇게 네, 되는 네, 거예요. 근데 그걸 끌고 갔을 때 이거 가다가 그 물속에 빠뜨려 버려요. 네. 그러면 가져갈 수가 없잖아요. 네. 그럼 이제 와가지고 야, 저 물속에 있는 그 돌이 네 거다. 그럼 이제 재산이 그렇게 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디지털 자산을 그렇게 표현하는 경우가 상당히 많았어요. 네네. 근데 지금은 디지털 자산의 이제 가치 자체를 이제 그렇게 판단하는 거 약속에 의해서 판단하는 것이 아니라 어떤 이 프로그램의 확장성, 네트워크의 네. 확장성하고 어떤 참여자들의 충성도 네. 네, 이런 부분으로 이제 내재적인 가치를 판단하기 때문에 어떤 가치 판단에 있어서도 상당히 많이 변화가 있었다. 그러니까 과거에 말씀하신 이제 버블이냐 네. 내재적인 가치가 있냐 이런 부분은 좀 약간 지난 것 같아요. 논의가 지금요. 지난 단계다. 네, 그렇다고 해서 뭐 내재적인 가치가 있다 이렇게 네. 얘기하기 그렇지만 그래도 과거에 비해서는 어떤 풍선이라든가 버블이라든가 이런 부분은 좀 많이. 그러니까 사람들이 다 가치가 있다고 믿으면 가치가 생기는 네, 거니까. 그렇죠. 가치가 다 있는 거고 그 실질적으로 거래가 이렇게 되고 있는 거고 통계가 그 작년도 6월달 통계를 기준해서 말씀드리면 가상자산을 거래하고 있는 사람들이 그러니까 계정을 갖고 있는 사람들이 한 1,200만 정도 돼요. 네. 그중에 실질적으로 거래한 사람이 690만인가? 우리나라에서. 네, 우리나라에서요. 와, 엄청 네, 많네요. 엄청 많죠. 그러니까 경제활동 인구가 2,800만 네. 치거든요. 근데 그 중에서 700만 정도가 실제 계정을 실질적으로 거래를 하고 있다 그러면 어마어마한 숫자가 네. 거래를 하고 있다 그렇게 이제 보시면 뭐 되니까. 어떤 특별한 사람들만 하는 게 아니고 우리 일반인들의 일상적인 어떤 투자 활동이 됐기 때문에 네, 그렇습니다. 그게 이제 무시할 수 없다 이런 말씀이시죠. 네, 그럼 이제 주제를 좀 바꿔서 요즘 그 뉴스나 이런 데 보면 토큰 증권 얘기가 많이 나오더라고요. 네, 네. 이 토큰 증권에 대해서 잠깐 소개 좀 해주실 수 있나요? 네. 이제 말 그대로 이제 토큰 증권은 증권입니다. 네. 예, 증권에 그 앞에 이제 토큰이라는 단어가 붙었잖아요. 그러니까 증권의 발행 형태를 네. 뭘로 할 것인가, 뭐 이런 부분, 네. 예, 그런 부분에 대해서 차이가 좀 있다고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이 발행인하고 네. 그리고 뭐 소유자하고 그런 관계에서 계약 관계가 그 존재하는 거기 때문에 우리가 잘못 생각하고 있는 게 토큰 증권은 가상 자산이다. 네. 이렇게 얘기할 수 있잖아요. 그런 건 아니에요. 가상 자산하고 실질적으로 토큰 증권하고 좀 틀리고 가상 자산도 우리가 봤을 때 이게 증권성이 있냐 없냐 네. 이런 게 가장 이슈가 되고 있잖아요. 네, 네. 그러니까 그런 차이가 좀 있는 증권이라고 보시면 돼요. 그러니까 발행하는 어떤 그 방식의 차이가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우리가 증권 그러면 뭐 주식 같은 거잖아요. 네, 그렇죠. 간단하게 네네. 생각하면 기업의 어떤 주인을 그 주식으로 쪼개가지고 네네. 얼마나 많이 갖고 있느냐에 따라 네네. 주인이 결정되는 토큰 증권도 그런 개념으로 네, 이해하는 그런 거예요. 개념으로 보시면 되고요. 다만 이제 이 토큰 증권은 혁신성에서 좀 많이 달라져요. 제일 중요한 건 이제 발행하고 유통이 완전히 분리되어 있거든요. 네. 그러다 보니까 이 발행적인 측면에서 보면 저비용으로도 그러니까 스마트 컨트랙트 계약 그래서 이 스마트 계약을 통해 가지고 어떤 저비용으로도 이 거래가 가능하고 예 그리고 네. 유통적인 측면에서 본다 그러면 기존에 거래가 할 수 없었던 모든 뭐 이 증권화 시킬 수 있는 뭐 이런 부분을 조각 투자라든가 네. 뭐 아니면 실질적으로 거래하고 있는 그 비정형화된 뭐 이런 부분도 토큰화 시켜가지고 이 거래가 가능할 수 있게끔 그렇게 해서 만들어진 게 토큰 증권 이렇게 보시면 돼요. 그러니까 토큰 증권 이꼴 조각 투자라고 이해할 수 있나요? 꼭 그런 건 아닙니다. 아, 예, 왜냐하면 지금은 이제 미러링 방식 그래서 기존에 있는 이 증권도 토큰 증권 형태로 발행이 가능한 거기 때문에 그 조각 증권 조각 투자 같은 경우에는 이제 그 대형 우리가 부동산을 네. 만약 구입한다 그러면 뭐 정말 봐도 한 번에 다 그 건물이라든가 이런 부분을 다 구매하는 게 한계가 있을 수 있잖아요. 근데 그걸 갖다가 그 토큰화 시켜서 나눠서 서로가 가져갈 수 있는 부동산도 그렇게 할 수 있어요? 네, 부동산도 가능합니다. 등기는 어떻게 하나요? 등기는 나중에 뭐 나눠서 할 수도 있는 거고요. 근데 그 증권 자체가 권리에 대한 증표이기 때문에 실제로 그건 이제 별개라는 얘기죠. 투자에 대한 부분이고 네, 뭐 네, 이런 네. 부분이기 때문에 그 기술적인 측면에서 상당히 혁신성을 좀 가지고 왔다. 그리고 이 전 세계 트렌드 자체가 이제 가급적이 다 디지털로 가고 있잖아요. 네. 그러니까 우리가 이미 전자증권법을 통해서 이제 묻거나 기존에 증권에 있는 증서가 있었잖아요. 그렇죠. 예, 그런데 장롱 지금- 밑에 항상 깔려 있어요. 네, 그래서 꺼내면 이제 뭐 엄청난 네. 재력가구나. 그래서 어렸을 때 이렇게 봐도 아버지 이만큼 갖고 있는 게 뭡니까 이렇게 물어보고 막 그런 네. 분들이 상당히 많을 텐데 그걸 이제 학원에다가 맡기고 막 이렇게 네, 그렇죠. 했었잖아요. 네. 근데 지금은 이제 그게 없어진 이제 묻거나가 다 된 거잖아요. 네, 네. 그래서 이제 전자증권법 뭐 이런 부분도 규율로 가능하고 뭐 이렇게 되는데 토큰 증권은 그 기존에 있는 증권을 이제 토큰에서 발행을 했다. 대신
그 기존에 접근할 수 없었던 그런 영역까지 좀 확대해서 접근이 가능하다. 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교수님 좀 전에 말씀하실 때는 토큰 증권과 가상자산은 다른 영역이다라고 네, 말씀을 그렇습니다. 하셨는데 네네. 그 가상자산하는 뭐 시장이나 업계나 이쪽에서는 이 토큰 증권에 대해서 좀 걱정을 하는 눈빛이라고 할까요? 그런 게 좀 있는 것 같더라고요. 네. 우리한테 토큰 증권의 규제가 떨어지는 건 아닐까? 이런 걱정을 좀 하는 것 같던데 네. 그거는 왜 그런 건가요? 아무래도 이제 좀 전에 말씀드린 것 중에서 증권성이라는 게 있습니다. 지금은 이제 그 가상자산 거래소에서는 증권형 토큰은 다루고 있지 않아요. 네. 근데 원래 옛날에 이제 그 뭐 싱가포르의 마스에서는 그 실질적으로 이제 그 이 가상자산 관련해서 세 가지로 분류를 해놨습니다. 이게 그 페이먼트형이냐, 지급형이냐, 유틸리티형이냐, 아니면 지분증권형이냐, 뭐 이런 식으로 분류를 해놨는데 이 증권형 같은 경우에는 기존에 이제 다루지 않았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잘못 알고 있는 게 증권형하고 증권성하고 좀 틀린 거예요. 어떻게 다른 거예요? 네, 증권형은 애초에 나올 때부터 그 목적을 갖고 나왔죠. 네. 근데 증권성은 이제 운영을 하다 보니까 그런 성질을 갖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그게 좀 약간 틀려요. 그러니까 아까 말씀하신 대로 그 가상자산 거래소에서 네. 우려하고 계신 게 뭐냐면 지금 유통되고 있는 코인 자체가 네. 그 증권성이 있는 거 아니야? 만약 증권성이 있다 그러면 상당히 심각해요. 왜냐하면 증권성이 있다는 것은 증권이거든요. 네. 그러면 자본시장법에 영향을 받아가지고 네. 자본시장법에서는 증권은 우리나라는 증권 거래소에서만 그렇죠. 네. 다루게 돼 있어요. 네. 근데 가상자산 거래소가 증권 거래소가 아니잖아요. 네, 그렇죠. 그러면 다 제재를 받는다든지 형사적인 책임도 질 소지가 상당히 있거든요. 그러니까 지금 가장 관건은 토큰 증권을 실행하는데 기존에 있는 가상자산 중에서 증권성이 있는 것을 판단하는 거. 예, 판단하는 기준은 뭐예요? 이 가능성에 대한 얘기가 있어요. 증권성으로 있는 점지, 네. 이게 높다, 낮다 그렇게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그게 문제인 거죠. 왜냐하면 이 가능성에 대한 부분, 이런 건 증권이야, 네. 이런 건 증권이 아니야. 이래도 제일 명확한 거예요. 야, 발행인이 없는 건 증권이 아니야. 이건 명확하죠. 네네. 네, 근데 실제 뭐 수익을 얻거나 뭐 여러 가지 문제가 상당히 있는데 이게 뭐하다는 얘기예요. 이게 그럴까 말까 뭐 이러다 보고 그리고 또 그거에 대한 판단 기준을 그 이제 그 약간 뭐하다 보니까 거래소에서 내려가지 거래하고 있는 그 이 가상자산 중에서 그 증권성 있는 건 자체적으로 걸러서 조치를 해. 지금 이렇게 그 시그널을 준 상황이거든요. 네. 그러다 보니까 가상자산 거래소에서도 이게 증권성 있는 거야? 없는 거야? 뭐 이런 식의 네, 지금 네. 이슈가 지금 상당히 있어서 고민이 상당히 많은 거죠. 그렇다고 해서 불똥이 거기서 튀면 일단 뭐 형사적인 책임이라든가 어떤 네. 행정적인 제재를 떠나서 그 갖고 있는 그 가상자산을 다 상폐해야 되는 거예요. 네. 거래를 더 이상 하면 안 네, 되는 네, 거예요. 네. 그러면 또 뭐가 있어요? 투자자 보호가 있잖아요. 그렇죠. 그거 갖고 있던 사람 은 어떻게 돼? 다 날리는 거죠. 이게 뭐 하자는 거야 도대체. 네. 그래서 확 떨어지면 하루아침에 상폐를 확 시키면 네. 누가 또 책임을 그렇죠. 집니까? 그러니까 이제 거기에 대한 부분 때문에 이제 그 감독 당국도 이제 이번 달에 뭐 TF를 구성해서 네. 증권성에 대한 부분을 서로 한번 얘기를 한번 해보겠다. 그래서 아마 감독 당국에서 어떤 증권성에 대한 판단 기준 자체에 대해서 상당히 노력을 많이 하실 거예요. 그럼 뭐 교수님이 가진 의견도 있으세요 그쪽에? 이거는 증권성으로 봐야 된다, 아니다 이런 의견 있으세요? 근데 이제 그 증권성에 대한 부분은 이제 미국은 이제 하위 테스트라고 그래서 네 가지 기준을 삼아요. 뭐 제3자로부터 하여금 뭐 진짜 자금이 투입됐나 뭐 여러 가지 기준이 쭉 있지만, 네. 근데 그 기준 자체가 상당히 오래됐긴 했어요. 아. 예, 1930년도 상당히 초에서 이게 발생된 거기 때문에 그 증권성을 판단하는 데 있어서는 제일 중요한 거는 이제 그 미국에는 SEC 증권선물위원회에서 네. 주로 얘기하는 게 그 제3자로 하여금 어떤 행위를 하게 되고 거기에 대해서 이익을 받는 거에 대해서 증권성이 있다는 게 판단이 되는데 과연 그런 부분이 그 실질적으로 현장에서도 이렇게 적용이 만약 된다 그러면 그런 부분에 대해서 구분하기 이렇게 쉽진 않고 저는 개인적으로 생각했을 때는 명확하게 증권성이 있다고 가이드라인을 어려울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런 거잖아요. 비가 온다 그러면 가랑비도 비고 네, 네. 소나기도 비고 그리고 장마비도 비잖아요. 네. 근데 조금 젖는다고 해서 안 젖는 게 아니잖아요. 그렇죠. 그런 게 그거죠. 조금이라도 있으면 이제 가야 되는데 네. 그 어떤 가능성이 있어서 경중은 필요 없다는 얘기죠. 네. 예, 그러다 보니까 조금이라도 있으면은 증권인 거죠. 증권이라고 봐야 예, 되는 그렇죠. 그거는 그걸로 그 코인 갖고 있는 그 가상자산으로 어떤 수익을 얻는다든가 네. 수익을 세워받는다든가 이러면 증권 오픈을 볼 수가 없는 건데 그러면 과연 갔을 때 그 100개 중에서 100% 중에서 1%도 안 되는 그런 것 때문에 우리가 증권으로 가야 된다? 이러면 좀 문제가 되는 거죠. 왜냐하면 이 증권으로 가는 순간에 자본시장법 적용을 받고 네. 그리고 그 투자자 보호에 대해서는 그 상당히 보호를 많이 받아요. 네. 투자자 입장에서는. 네. 근데 그 증권성이 있다 그러면 아무래도 뭐 그 거래소 지금 가상자산 거래소가 아니라 증권회사라든가 네. 아니면 지금 얘기가 나오는 장외시장 거래소 이런 쪽에서 거래가 이렇게 돼야 되는데 과연 그게 가능하냐 이거죠. 그리고
이 우리나라뿐만 아니라 해외에서도 그 ICO를 통해서 발행한 코인 자체가 국내로 뭐 유입된다든가 뭐 이럴 때도 어떤 이번에 이제 가이드라인도 보면 해외에서도 어떤 그 이 발행한 코인이 국내 시장에도 영향을 미치면 그것도 증권성 판단해야 된다. 뭐 이런 부분이 있기 때문에 이 증권성에 대한 논란은 당분간 좀 계속하지 않을까 이렇게 보고. 교수님은 좀 보수적인 입장이신 거예요? 증권성 판단에 대해? 그렇진 않고요. 좀 러프하게 볼 수도 있는데 저는 이제 그 투자자 보호 쪽에서 본다 그러면 아무래도 가상자산의 지금 이 법률이 불비한 상황이기 때문에 증권을 통해 가지고 강력하게 규제하는 게 상당히 좋죠. 하는 게. 네. 근데 뭐 보수적으로 간다, 뭐 아니다, 뭐 이렇게 따지는 것보다는 저는 그런 걸 떠나서 투자자가 가상자산이라든가 뭐 이런 걸 이용할 때 어떤 이런 불법적인 행위, 불공정 행위로부터 어떤 피해를 받는 거 이런 부분은 없었으면 좀 좋겠다. 네, 그러면 이 우리나라만 이 고민을 하고 있는 게 아니잖아요. 토큰 증권에 일하는 거에 대해서. 네네. 지금 뭐 리플하고 SEC 소송 이런 문제도 있잖아요. 네네. 그러면 어떻게 이해할 수 있을까요? SEC하고 리플은 소송이 좀 오래됐죠. 네. 벌써 뭐 한 2, 3년 이상 계속 끌고 있는데 그 미국이 이제 그 가상자산에 대한 어떤 자세를 좀 한번 저희가 볼 필요가 있어요. 그래서 증권성이 있는 것은 SEC에서 네, 그렇죠. 네, 그리고 그 증권성이 없는 것은 CFTC 그래서 상품거래위원회에서 다루고 있거든요. 근데 우리나라도 마찬가지지만 이 증권성이 있어가지고 증권으로 판단되는 순간에 규제를 엄청나게 받는 거예요. 그렇죠. 예, 그러니까 리플은 계속 얘기하는 게 투자 계약이 아니다. 그걸 주장하고 있어요. 네. 근데 이 SEC는 투자 계약이다. 예, 계속. 근데 리플은 이 무슨 소리냐 송금할 때 대체해서 쓰는 부분이지 네. 투자 계획이 계속 없다고 계속 주장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그 결론은 이제 어떻게 날지는 좀 더 얼마 안 남은 것 같아요. 지금 어떤 분위기인가요? 예, 제가 봤을 때는 어느 정도 선에서 절충하지 않을까. 네, 근데 모르죠. 뭐 제가 직접적으로 관여했을 네, 건 그렇죠. 아닌데, 네. 근데 누가 보더라도 투자 계약 증권이라 보기 좀 어렵지 않을까 이런 부분. 왜냐하면 그 원래 SEC에서 그 하는 부분은 금방 결론이 많이 나는 경우가 상당히 많았거든요. 네, 증권이다 그러면 뭐 가는 거고. 그런데 리플하고 그게 아마 전 세계적으로 어떤 가상시장 자체에 네. 영향을 좀 많이 미칠 거예요. 왜냐하면 그 모든 나라가 증권을 엄격하게 규율을 많이 하고 있어요. 네. 그래서 우리나라도 지금 증권성에 대해서 그 금융감독원이라든가 금융당국을 중심으로 해가지고 어떤 TF가 구성이 돼서 그 우리나라에서 거래하고 있는 한 1,300개 가까이 되는 이 가상자산 자체에 대해서 증권성에 대한 판단 기준을 서로 협의해 보겠다. 그래서 TF도 이제 구성해서 지금 운영이 네. 되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거기에도 적지 않은 영향을 좀 미치지 않을까. 네. 제일 중요한 건 이제 투자 계약이 있냐 없냐, 투자 계약 증권을 볼 수 있냐 없냐, 네, 네. 뭐 거기에 대한 이슈가 가장 큰 이슈로 작용할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교수님의 사적으로 보시기에는 1,300개 있다고 했는데 네네. 그 중에 어느 정도나 증권성이 있다고 판단할 수 있을까요? 올해 나오는 게 어려운 좀 많이 하시는 건가요? 네. 근데 뭐 직접적으로 뭐 증권성이 있다 없다 판단하는 것은 하나하나 다 뒤져봐야 되겠지만 그렇죠. 네. 어떤 보고에서는 거의 90% 이상 나올 것이다. 그럼 큰일 나는 거잖아요. 네, 그렇죠. 가상자산 시장 그렇게 자체는. 나오는 주장하는 사람도 있고 무슨 소리 하는 거냐 하나도 없다. 네. 그러니까 이런 거죠. 만약 그렇게 증권성이 있었으면 애초에 금융당국에서 판단해가 조치를 했어야 되는 거 아니냐. 그렇죠. 이제 와서. 네, 네. 근데 지금 와서 이렇게 하는데 그게 서로가 이제 안 맞는 거죠. 다만 운영하는 과정상에서 증권성이 생길 수도 있는 부분이 있거든요. 네네. 발행자가 실질적으로 자기 수익이라든 연동돼 가지고 그렇게 할 수도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지금 뭐 전체가 어느 정도 대상이 될까요? 이렇게 물어본다 그러면 판단하는 기준 자체를 갖다가 지금 정립되지 않은 상황에서 얘기하는 자체는 약간 좀 시기가 맞지 않는 것 같아요. 그래서 정확하게 판단 기준은 지금 이제 가능성에 대한 부분, 증권성으로 갈 수 있다, 없다 이런 가능성에 대한 부분이 이제 그 적시가 돼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그걸 일일이 해서 그 발행자가 없는 거 다 빠져야죠. 이제. 네, 발행이 없는 거 다 빠지고 남은 거 가지고 이렇게 얘기를 해야 되는데 글쎄요. 상당히 좀 어려운 그런 부분이에요. 왜냐하면 제가 또 이 토큰은 증권이야, 이 코인은 증권이야 이렇게 얘기하면 이런 이렇게 되니까 그리고 또 이 특정한 거래소 가상자산을 많이 거래하고 있잖아요. 근데 네네. 뭐 제가 뭐 80-90%는 그렇다고 그러면 걔네 갖고 있는 게 상당히 많으면 또 자기네도 이 다 증권이네. 그럼 또 다시 네. 무슨 근거로 얘기하냐고 또 네. 얘기할 수도 있기 때문에 제가 뭐 증권성이 정확하게 있다 없다 그것은 좀 약간 그런 거 같아요. 다만 감독 당국에서 정확한 가이드를 주고 또 이게 감독 당국의 혼자만의 이제 얘기가 아니라 그 서로가 이제 업계라든가 학계라든가 이런 부분을 다 모아가지고 같이 얘기를 하기 때문에 아마 합리적인 판단을 하지 않을까 그렇게 봐요. 그래서 그 판단에 기인해 가지고 증권성을 따지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그럼 자칫 잘못하면 리플 소송 같은 게 뭐 우후죽순 나올 수도 있나요? 네, 그렇죠. 이제 증권성의 판단 때문에 그 상패를 한다 그러면 얼마 전에 있었던 뭐 위믹스라든가 네. 뭐 페이코인 뭐 이런 것처럼 뭐 가처분 신청이라든가 뭐 이런 부분이 또 발생할 소지도 있겠죠. 다만 이제 대상이 가상자산 거래소냐 아니면 그 증권성을 판단한 그 금융당국이냐 네. 뭐 이런 부분에 대한 이슈가 있을 수 있겠지만
일단 뭐 가상자산 거래소 상대로 해서 뭐 이렇게 갈 수는 있겠죠. 근데 명확한 기준이 정립이 된다 그러면 그런 부분에 있어서는 어느 정도 해소가 되지 않을까 그렇게 봅니다. 왜냐하면 혼자만 당하는 게 아니라 다 같이. 그렇죠. 예. 그리고 봐봐, 니네 이래서 증권이야. 그리고 이게 명확한 가이드가 있잖아. 이렇게 된다고 할 수가 있겠죠. 다만 이제 업계에서는 야, 근데 기존에 왜 그런 얘기를 안 했어? 뭐 그렇게 얘기할 수도 있겠지만 뭐 가상자산 관련한 이제 법이 구체적인 법이 뭐 확실하게 어떤 포섭을 다 하고 있지 않은 상황이기 때문에 지금 와서 뭐 증권성의 어떤 뭐 그런 우려는 하는 건 당연하긴 하지만 그 명확한 가이드가 나온다 그러면 거기에 대해서 다시 한번 얘기하는 게 더 좋을 듯합니다. 그러면 무엇보다 중요한 건 가이드가 명확하고 구별이 쉽게 나와야겠네요. 네, 그렇죠. 그리고 이 가이드는 지금 나와 있긴 하지만 네, 판별하는 기준. 아니 이제 거기 가능성 갖고 얘기했습니다. 이런 경우는 그 증권성일 증권성이 있다. 그럴 가능성이 높다. 네. 이게 낮다. 뭐 네. 이런 부분으로 몇 가지를 서술해서 이렇게 나와 있긴 하지만 아무래도 이제 근거법이 부족하다 보니까 자본시장법도 개정을 해야 되고요. 네. 전자증권법도 개정을 해야 돼요. 그래서 그 시기를 보면 이제 6월까지 어떤 뭐 개정을 한다든가 뭐 이런 절차를 이제 밟는다고 이제 감독 당국에서 이렇게 말씀을 하고 계십니다. 근데 이제 그런 일련의 법안들 하고 그리고 이제 그 증권성 있는 거고 비증권성은 디지털 자산 기본법에서 이게 다뤄서 가면 서로가 잘 조화가 이루어지지 않을까 이렇게 보고 있어요. 근데 이게 기업과 비즈니스 세계에서 가장 나쁜 게 불명확한 거잖아요. 네, 그렇죠. 이게 내가 하는 게 이게 불법인지 아니면 뭐 내가 하고 있는 게 가상자산의 영역인지 증권의 영역인지에 대해서 네. 명확하게 알고 가면은 전략을 세울 텐데 그걸 잘 모르겠으면 뭐 어떻게 될지 모르는 거잖아요. 그런 약간 혼동스러운 상황이 계속 될 수 있겠네요. 아무래도 뭐 그 사업의 불확실성이 상당히 안 좋은 거죠. 미래가 어떻게 될지 네, 모르니까 그러니까요. 그리고 어떻게 준비를 해야 될지 모르니까 이제 과도기적 시점이라고 좀 봐요. 네. 왜냐하면 우리가 가장 문제가 됐던 게 2017년도 그 당시에도 상당히 문제가 많이 됐었거든요. 너무 투기 세력이 너무 많다. 네, 그렇죠. 그리고 하루아침에 1억 청구를 얻는 사람도 있고 주변에 보면 다 돈 벌었다고 해요. 네. 근데 또 자기가 막상 해보면 또 그것도 아니야. 그렇죠. 뭐 비트코인 2천만 원짜리를 어떻게 코인 한 개를 어떻게 삽니까? 그렇잖아요. 그렇죠. 차라리 주식에다가 뭐 무슨 뭐 대형 그 기업의 무슨 전자 무슨 이런 걸 사가지고 네, 갖고 있는 게 그렇죠. 훨씬 더 네. 마음의 안정을 좀 누릴 수가 있겠죠. 예, 그렇기 때문에 이 시장의 불안정성은 이제 과거에 좀 많이 정립이 되고 갔으면 좋았는데 그런 부분이 좀 아쉽긴 하죠. 그래서 지금은 뭐 늦었다고 보기보다는 그렇게 생각할 때 가장 빠르다 이렇게 볼 수 있기 그렇죠. 때문에 네. 가급적이면 지금이라도 어떤 없는 제도라든가 네. 어떤 법적으로 불비한 부분이 있으면 근거법도 마련하고 네. 그리고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그 미래의 불확실성을 좀 해소하는 네. 이런 역할도 좀 필요하다고 볼 수 있습니다. 교수님 같이 산업과 그 정치 그 규제를 만드는 영역에서 중간 다리를 하시는 분들 역할이 중요하겠네요. 네. 예, 그래서 그런 역할을 계속 하려고 하고 그런 그 이제 앞장서는 분이 우리 윤창현 위원님이 또 많이 앞장서고 있고 또 야당에서도 많은 분들이 앞장서고 있기 때문에 꼭 이 나쁜 면만 보실 필요는 없고요. 네. 그 어떤 이 정책이라든가 이런 부분, 그 사회적으로 좀 이래도 되는 건가 뭐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지만 그런 부분에 있어서는 어떤 정책이라든가 입법을 통해 가지고 계속 네. 보완하려고 노력을 지금 상당히 많이 하고 있습니다. 네. 그러면 이제 마지막으로 하나 여쭤보면 올해 가상자산 시장은 좀 어떨 것 같으세요? 아유. 이게 이제 그런 질문 이제 많이 받습니다 요즘에. 야, 괜찮아? 또 이게 제일 많이 받는 질문이 아마 시청자는 그래서 사 마라 이런 생각을 할 텐데. 그러니까 제일 이제 중요한 건 이런 거죠. 야, 사도 돼? 말아야 돼? 뭐 이런 것도 그리고 또 얘기하면 어떤 종목 사야 돼? 또 이렇게 또 그렇죠. 물어보시는 분도 막 계신데 가상자산 시장은 이제 상반기까지는 약간 침체기 막 이렇게 될 거예요. 근데 다만 지금 그 토큰증권 이런 가이드라인도 발표를 했고 거기에 따라서 어떤 시장에 대한 전망이 상당히 좋아요. 그래서 오늘도 언제 이게 영상이 언제 발표될지 모르겠지만 오늘 날짜에서 비트코인도 상당히 많이 올랐거든요. 예, 8-9% 이상이 올랐고 네. 그리고 오늘 뭐 또 위믹스도 재상장되고 막 이래서 시장의 분위기 되게 훈훈합니다. 근데 이게 이제 계속 가고 막 이랬으면 좋은데 아직 숨어 있는 잔재가 좀 많이 있거든요. 이제 뭐 바이낸스에 실질적으로 어디 위치가 어디 있는지 뭐 이런 부분 그런 것도 있고 뭐 크라켄 뭐 이런 부분 여러 가지 이제 숨어 있는 리스크가 좀 약간 있긴 하지만 그래도 좀 순풍이 계속 불어서 상반기가 지나고 하반기가 접어들면 아마 가상시장도 좀 재작년에 비하지 못하겠지만 그래도 좀 훈풍이 불어서 상당히 활발하게 잘 이루어지지 않을까 이렇게 보고 있어요. 네, 지금 이런 불확실성 이게 제일 문제인 것 같은데 이런 문제가 빨리 해결되길 바라겠습니다. 개인적으로 이제 말씀드리고 싶은 게 있다 그러면
저는 언제나 이제 정보의 비대칭성, 아까도 이제 말씀드린 게 있지만 그 정보의 비대칭성을 어떻게 해소할 수 있는가, 이런 부분은 모두가 다 고민해야 된다고 생각이 돼요. 답이 있나요, 근데? 답이 실제로 있을 수도 있죠. 뭐 공시제도를 한다든가, 네. 그리고 투명하게 운영이 돼야 되면 되는데, 이제 그런 부분에 있어서는 이제 투자자가 봤을 때 정말 합리적이냐, 정말 투명하냐, 이런 의구심을 갖지 않게끔 해야 되는데, 그런 의구심을 계속 낳고 있잖아요, 시장이. 그러니까 그게 아까 신뢰랑도 네, 계속 그렇죠. 연결이 되는 거죠. 그러니까 신뢰성을 확보하는 게 별다른 게 아니에요. 정말 자기네 가진 걸 다 보여줘야죠. 야, 투자할래? 야, 나 지금 현재 이 건물 솔직히 말해서 비도 세고 물도 가끔 안 나와. 근데 대신 좋은 건 뭐냐면 나중에 사업 소환이 뭐 여기 지나 도로도 생기고 막 이러기 때문에 미래의 전망이라 이런 거 봤을 때 상당히 그러니까 자기가 갖고 있는 걸 다 네. 그 구입자라든가 소비자, 투자자에게 다 오픈하고, 그리고 나중에 문제가 생기면 그런 부분에서 어떻게 책임을 지겠다, 뭐 이런 부분 정확하게 명시를 해주는 게 좋죠. 근데 이제 그런 부분이 좀 불비하다 그러면 시장에서 건전한 건지 투명한 건지, 정말 이게 맞는 건지 이런 의구심도 생기고, 그러니까 투자가 아니라 투기를 할 수밖에 없는 이런 역할이 될 수 있다, 뭐 이런 부분이니까 그런 부분이 좀 계속해서 지금 뭐 이 닥사를 중심으로 가상자산 거래소에서 많이 노력을 하고 계신데, 앞으로도 좀 더 많이 노력을 해서 이런 부분은 좀 해소가 될 수 있도록 서로가 노력했으면 좋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교수님 말씀 감사합니다. 교수님, 시청자분께 마지막으로 한 말씀, 이쪽이요? 저거 보고 한 말씀 하시겠어요? 네, 오늘 그 장시간 제 얘기를 들어줘서 고맙습니다. 가상자산 시장 자체가 지금 신뢰성을 좀 많이 잃어버리긴 했어요. 근데 하지만 그 뭐 가상자산도 그렇고 뭐 NFT도 그렇고 메타버스 뭐 여러 가지 우리가 자고 나면 디지털 신기술을 통해 가지고 많은 디지털 자산 관련해서 상품이라든가 여러 가지가 지금 출시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너무 우려의 시각으로 보시는 것보다는 어떤 신뢰성 확보를 위해서 여러분들이 많이 노력하고 있기 때문에 믿고 안전하게 투자를 할 수 있도록 그런 환경을 만드는 데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지금까지 시청해주신 여러분 감사합니다. 저희는 다음에 더 좋은 콘텐츠로 찾아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